자, 세 번째 모듈,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매출 만들기. 본 강좌의 핵심은요,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지식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실질적으로 강사로서 매출을 발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듈 3은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강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 궁금하죠? 그 다음에 강의 구매자의 유형, 실질적으로 강의를 구매하는 사람이 다양해요. 그리고 강의 판매자 유형, 그러니까 강사는 강의 판매자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를 판매하는 방식, 물론 강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 근데 강의라는 부분은 판매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한 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 강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은 내가 판매할 지식 콘텐츠의 상품과 서비스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식 콘텐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 콘텐츠 종류가 곧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 콘텐츠 갖고서 사업자가 돼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샵이라면, 상점이라면 상품이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인지 뭐 할부인지 뭐 마일리지든 뭐 페이백이든 뭔가 또 서비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 콘텐츠도 상품과 서비스로 구별될 수가 있다. 공개교육, 출강, 가서 강의하는 거, 불러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종이책, 책 판매인데 종이책, 전자책, 그 다음에 콘텐츠. 전자책이나 그러니까 도서 출간의 형식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의 노하우를 글로 표현되어 있는 콘텐츠, 그것도 판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즉 요거는 광고 판매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컨설팅, 자문 상담. 사실 이 중에서 이례적이지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은 컨설팅하고 자문 상담이에요. 덩치가 좀 큽니다. 기간도 걸리지만은.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꾸준하게 한번 만들면은 꾸준하게 광고 수익이 생긴다면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죠. 물론 유료 공개 교육도 꾸준하게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시작이 크면은 그만큼 많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갖고서 무엇을 상품을 만들 거냐. 일단 콘텐츠가 나오면 그거를 글로 하고 글을 활용해서 교육자료 만들고 강의하거나 동영상 만들거나, 동영상 만들었으면 동영상 강좌를 또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원 콘텐츠, 멀티 디바이스 이런 관점처럼 다양하게 상품화 시킬 수가 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돈을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꼭 벌어야 할 돈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 선이, 벌어야 했던 그 기준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걸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시는 분의 연배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이 되든 모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매년. 그럼 지금부터 소요되는 금액들이 이제 나오겠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따지면 매년 벌어야 되는 규모가 나오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수입이 안 되면 부족한 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족한 분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꼭 필요한 돈을 채우는 것과 부족한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꾸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딱 돈을 벌어야 된다면 벌기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물론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 다니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 퇴직하고 나서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까지 회사에 재직해서 1월분까지 월급을 받았고요.
2월부터는 사업자가 돼서 제 사업의 성과로서 수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는 매달 사업자로서 수입을 만들어서 살아온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뭐 그건 다 못하죠. 그건 비밀이고요. 어쨌거나 매월 돈을 벌었어야 됐어요. 지금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27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사회인이 됐고요. 하나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둘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직까지 2년을 더 다녀야 돼요. 따라서 향후 2년까지는 지금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학 졸업하면은 조금 좀 여유는 생깁니다. 어쨌거나 매월 돈을 벌어야 된다. 또 어떤 일로 해서 돈을 벌 거냐 이거죠. 무엇을 해야지 그 돈을 버냐 이거죠. 만약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고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본 동영상 강좌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강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수입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매달 얼마를 갖다 줘야 되는지, 최소한 생활비는 얼마 갖다 줘야 되는지가 이미 있어요. 물어보세요.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연히 연간 단위로도 나오죠. 특히 이제 아이가 자녀분이 고등학생이라 그러면은 사교육비가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대학이 진학을 하면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국립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재산 소득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있어요. 그 뭐 수혜 여부. 근데 의외로 학교 다녔을 때 자녀분이 성적만 어느 정도 된다면은 학비 부담은 사실 덜합니다. 다만 학과에 따라서 매 학기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좀 차이가 나요. 어쨌거나 매월 들어가야 되는 금액, 수요되는 그 수입, 그 다음에 연간 단위 이건 여러분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 알고 계십니까? 물론 통계청에 나온 자료 어느 연도에 따라 다른데 중간값이 3천만 원대예요. 3,6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인 근로자 소득의 중간값. 우리 최저임금을 한 달로 하면 약 180만 원 나와요. 그럼 최저임금인 경우는 대략 2천만 원대인 거죠. 그러니까 3,600이라는 얘기는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평균 1인당 가구소득, 4인 기준이든 3인이든 하여간 한 가구를 이뤘을 때 그 가구의 평균 소득이 얼마일까요? 통계청의 자료면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략 5천만 원대예요. 5,500인가 5,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재직할 때는 근로자 평균 소득 또는 가구당 평균 소득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 그만큼을 벌 수 있느냐 이거죠. 벌어야 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퇴직한 사람, 특히 내가 속한 업, 같은 분야에 있는 1인 사업자의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요? 그건 다 달라요. 하지만 제가 속한 분야에서의 평균 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왜? 이 지식 콘텐츠 사업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소득은 낮아요. 하지만 벌어야 될 금액은 사실은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참고가 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참고되는 소득 이상을 여러분이 재직하는 동안 벌고 있어. 그럼 나올 땐 최소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직 시점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죠. 마지막 연봉 받은 것만큼은 내가 지켜주마라는 약속은 했어요. 물론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그 이상이 된 때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단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다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낮아져도 크게 지장은 없는 규모로 가더라고요. 언제까지? 최소 국민연금 탈 때까지. 퇴직 후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남 비교하지 마세요. 필요한 돈이 이미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필요한 돈이면 돼요. 많이 버는 사람, 뭐 부러울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그보다 적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내하고 여러분 배우자하고 상의를 하시면 적정한 벌어야 될 금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어요. 뭐 코로나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도 힘이 들지만 사실 저희 같은 지식 콘텐츠 사업자도 동영상 강좌나 라이브 비대면 쪽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면은 거의 뭐 폭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따라서 사업의 경기가 뭐 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이든 기복이 심할 때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지출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하고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카운팅을 해보면요, 대략 지금부터 고1이라 그러면 한 7년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약 7년으로 치자면 매년 6, 7천만 원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거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하려면 퇴직하고 나서 그게 가능한 얘기죠, 준비가. 그래서 눈이 강조합니다. 퇴직 전에 준비를 좀 최대한 많이 하자. 그리고 퇴직 시점에 정말 1년 동안은 3개월 또는 1년 동안은 정말 독하게 한번 해보자. 왜? 벌을 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자녀가 아직 뭐 어려. 그럼 이거보다 좀 낫겠지만 어쨌거나 수입에 대한 부분은 벌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 그 돈을 버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러려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유니크한 사람이 되십시오.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상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가격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할인마트라고 해서 항상 싼 건 아니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편의점이 더 싼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또 편의점이 비싸기도 하고. 어쨌거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정해져야 돼요. 그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이 정하는 거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 콘텐츠의 가격을 산출할 때는 시간당 단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 버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교육 사업차, 브로커란 말을 쓰면 좀 거시기한데 그러니까 고객과 1인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수주를 딴 을이라면 을, 그럼 그 을로부터 또 수주를 받는 병, 그러니까 병입증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교육 사업자와 나 간에, 여러분과 간에 이익 배분에 대한 비율도 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말씀드리면 일단 시간당 단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단시간짜리 1시간 또는 2시간 요 특강 정도의 시간은 하루 패키지 또는 이틀 패키지 했을 때 산출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패키지인 경우 하루냐 이틀짜리냐 이에 따라서는 시간당 얼마 해서 곱하기 시간수 하면 돼요. 근데 특강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강사 입장에선 하루 또는 반나절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반나절 또는 하루치에 대한 비용이 받아야 타당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고객이 하루치를 다 주진 않겠죠. 그런 선상에서 특강료가 정해지는 거고요. 패키지에 대한 시간 단가는 나의 상품성, 나의 상품 가치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강사의 스펙, 자격증, 실무 경험 등을 감안해서 시간당 단가 산출식이 있어요. 그걸 고객사가 정해줍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그걸 준해서 일반 기업도 강사료를 책정을 합니다.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냐, 일주일이냐 또는 1개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 사업체하고 내가 직접 할 때는 내가 정한 가격을 받으면 되지만 교육 사업체하고 이제 이익 배분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 상품과 서비스가 수주한 그 금액이 적어, 총액이. 그러면은 단가를 중시하시고요. 수주 총액이 많아.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주장하세요. 단가를 하지 마시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만큼만 채워줘. 그 나머지 너가 얼마 받든 관심 없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돈을 벌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 발생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일 좋은 거는 지식 컨텐츠 그 자체,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맴 돌아. 글로만 있어. 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상품화. 유료 공개 교육, 출강, 컨설팅이나 상담 자문, 동영상 강좌, 또는 책, 그 다음에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출판하는 이런 쪽으로 상품화시키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려면 좋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교육 사업체, 그리고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고객, 나를 응원해주는 팬, 잠재적인 고객들이죠. 이런 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SNS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그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많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 채널에 들어가셔야 돼요. 페이스북 들어가고 카페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것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상업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되고 관계성, 노출을 좀 시켜야 되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 이미지는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덴티티가 이제 흐려지면은 검색되는 노출 빈도나 그 다음에 나의 상품에 대한 그 인지도 부분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브랜드에 맞는 아이덴티티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상품을 특허 출원돼 있어서 남이 쓰면은 걸려요. 그래서 가끔 가다 SNS 채널 그 검색을 합니다. 혹시 저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는지, 남이 내 거를 도용하고 있는지를 좀 검색을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물론 상표 출원할 때는, 특허 출원할 때는 돈은 들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 하고 그냥 서비스 업체를 이용을 했어요. 10년 주기로 이제 그 기간을 보호받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죠. 그래, 좋은 평판 유지. 앞서 이렇게 해왔다면은 좋은 평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을 꾸준하게 발생하려면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아프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아파도 돈은 들어와요. 근데 회사를 떠난 순간에는 재직자가 아니라면 내가 아프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아파도 돈이 들어오려니까 책, 출간, 동영상 강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 유튜브 같은 뭐 광고 수익 이런 거에 필요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큰일 나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퇴직 후에 만나는 사람 누굴 만나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 간의 유대에 맺는 것은 힘들어요. 왜? 알고 보면은 나 제 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아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즉 같이 사업을 연대했을 경우 단점이 뭐냐면 기여도 부분이 이 배분이라든지 기여도를 산정을 할 때 좀 불화가 생겨요. 왜? 지식 컨텐츠라는 게 차이점이라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카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 유대라는 관점은 좀 초기에는 자중,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시작한 사람은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용하기보다는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계속 아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대개 지식 컨텐츠 사업은 동시 한날에 하루에 여러 개 강의를 서로 다른 곳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사람을 써야죠. 나 혼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입장은 1인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자 입장에서 강사를 부리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 입장보다는 경영자 입장이 됩니다. 이 경우는 내가 그 교육업체로부터 강의를 수주받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업체와 같은 경쟁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당초 혼자 할 수 있는 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고용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고용하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강사로서 n분의 1이 아니라
교육 사업자로서의 입장이 된다는 거. 그럼 내가 교육 사업자들한테는 경쟁자가 된다는 거. 그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혼자서만 일을 해왔습니다. 저 경우는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경영자 입장이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취약점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먹거리가 없어 보여. 그런데 진입하기도 어려워. 이런 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의 장점은 뭐냐? 수입이 안정적이에요. 왜? 남들 보면 먹거리가 없어 보이거든. 그리고 어렵거든. 그러니까 안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고기, 생선을, 물고기를 이제 낚시할 때 보면은요. 길목을 지켰다가 길목에 지나가는 고기를 낚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물고기가 역류해서 꼭 이동하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를 알아요, 곰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항상. 거기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누린 겁니다. 저의 지식 콘텐츠의 상품과 서비스는 특정한 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그런 콘텐츠, 그런 컨설팅, 그런 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고객이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여건이 변화가 돼서 저의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이 반드시 매년 존재합니다. 컨설팅이 그런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비용은 없어. 그리고 뭐 거창하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급해. 그런 경우가 이제 저한테 오죠. 저는 특징이 급하고 어려운 거. 이런 주제의 강의나 컨설팅이 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남이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먹고 살더라고요. 강사로서 돈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강의 구매자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